안녕하세요. 정치화법의 손영덕입니다. 이번 주는 온라인 8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20강 선거구와 선거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정치 파트에서 사실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내용 하나하나를 갖다가 섬세히 또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벌써 한 학기가 거의 다 되거네요. 이제 좀 있으면은 벌써 한 달만 있으면 중고사 끝났고 한 달 있으면 기말고사를 보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 체제에 적응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반복해 가면서 수업을 하지 않을까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은 우리 내년 고3을 생각해서 미리 차근차근 대비를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오프라인 때 17, 18, 19강을 했었는데요. 사법부, 헌법재판소.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부분에서 헌법소원 부분에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헷갈려 한다 하는 부분이 학생들 질문이 있어가지고 오늘 뉴스 속 정치화법에서는 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헌법소원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법부에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했었죠? 바로 위헌법률심사 제청권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청권이지 사법부에서 법률 자체가 위헌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제청권. 그럼 어디에 제청하느냐? 바로 헌법재판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위헌 법률인지 아닌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누구만 제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방금 얘기했듯이 사법부, 법원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내는 헌법소원은 그거는 개인이 내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두 개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었고, 헌법소원이랑 위헌법률심사랑. 자, 근데 헌법소원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이 있고, 또 하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은, 위헌법률심사형은 어떤 경우에, 헌법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재판 당사자로 했어. 재판 당사자. 즉 재판 당사자가 자기 이게 위헌이다, 나 이걸로 재판 못 받겠다, 그래서 법원에 이것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제청해야 되는 거지. 근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을 때만, 그러니까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법원 이름으로 이제 위헌법률심사가 제청되는 거고, 법원이 이를 기각했을 때에만 그러면은 재판 당사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때 거절 당했을 때, 기각 당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그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그러니까 그게 위헌법률심사형이라고 했었죠.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이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재판과 관련 없는 사람이 내는 것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관련 영상 뉴스로 한번 살펴볼게요. 좀 옛날 영상인데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몇 년 전 것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뇌물 혐의를 받는 최순실 씨 측이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심리와 동시에 위헌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난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 측이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기서 어디에 신청했다고 했어요?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가져갔다고 그랬어? 아니지? 그지? 아니고요. 법원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재판부에다가 그걸 신청했다는 얘기야.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이걸로 재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당 등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저촉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의 외피를 입고 있지만 무효라고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검 출범 때부터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 위헌 심판 제청 등으로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곳. 자, 그 변호사는 지금 이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법원이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거예요. 법원의 이름으로 법원이 내는 거야, 법원이. 그러면 재판은 그동안 중단되는 거고요. 재판은 중단되는 겁니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이 재판부는 최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면 최 씨의 재판은 중지되고 특검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최 씨 측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최 씨의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열리는 첫 재판에서 최 씨 측이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한 이유를 묻고 이에 대한 특검 측의 입장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자, 보셨죠? 만일 법원이 제청한 것을 갖다가 기각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이, 국민이 낼 수 있는 거지. 그치? 하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내용, 자, 잘 보고요. 한번 정리를 잘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제 우리, 헌법소원 관련된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소위원회가 사형제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에도 제기를 했지만 두 번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제 세 번째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자, 지금, 천주교 측에서, 뭐를 냈다고 했어요? 헌법 소원을 낸 거죠. 헌법 소원을. 재판 당사자야? 아니야. 재판 당사자 아니야. 낸 건데 벌써 세 번째 냈다고 했어요. 지금 앞에 두 번째는 전부 다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다고 했는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9명 있었다고 그랬지? 9인,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 지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한 3명, 그래서 총 9명. 물론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그거는 반장선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지, 그지? 임명장을 주는 것. 그러니까 선출하는 거는, 뽑는 거는 따로 뽑는, 여러분이 반장을 뽑고요. 특별한 결격 사유 없으면은,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임명장을 주듯이, 같은 거죠. 그렇죠?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각,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각각 3인씩 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자, 그래서 총 9명 중에, 9인 중에 6인 이상이 뭐 기각의 의견을 낸다든지 뭐 혹은 뭐 인용의 기각을 의견을 낸다든지 하게 되면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배웠던 국회 의결 절차에서는 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이런 게 있듯이 헌법재판소에서는 9인의 6인 이상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생명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기본권을 침해할 때 낸다고 했었지, 그지? 기본권을 침해됐다고 했을 때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폐지할 것을 엄숙히 청원합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지난해 6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 31살 윤모 씨. 당시 검찰이 윤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천주교계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윤 씨를 도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형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자, 1996년과 2010 이렇게 해서 뉴스 속 정치법은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았던 프린트 20강 선거와 선거제도를 같이 펴놓고 거기에 나온 순서대로 따라오시면서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 스튜디오 위에서 좀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잡음이 많이 들려요. 어쩔 수 없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나갈게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선거 4대 원칙인데 이건 중학교 때도 들어봤었지, 그지? 예,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자, 보통선거가 뭘 의미합니까? 일정 연령 이상이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즉, 그 조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뭐 노약자는 할 수 없다든지, 예, 혹은 뭐 장애인은 할 수 없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조건이 구비돼야 되는데, 자, 일단 연령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거든. 예, 몇 살로 바뀌었어요? 19세에서 만 18세로,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우리 법에서는 항상 나이 얘기할 때요, 형법에서 는 한 가지만 예외가 되고 전부 다 만 나이야. 무조건 만 나이야. 만자가 있건 없건 만 나이예요. 형법에서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이제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헌법에서 다시 얘기할 거고, 자, 만 18세, 즉 고3 연령부터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옛날 문제 풀다 보면 19세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거는 당연히 옛날 문제라서 그렇구나 하고 18세로 확실하게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자, 평등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유권자가 갖고 있는 표의 가치, 그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동등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우리가 뽑는 피선거권자의 대표성과도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가령 똑같은 A라는 지역구, B라는 지역구가 있는데 각각의 A라는 의원과 B라는 의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만일 A라는 의원만 지지했었고 B라는 의원만 지지했었다. A 선거구, B 선거구에서, 그러니까 두 선거구에서. 그러면은 그 인원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따가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어요. 일단은 표의 등가성이란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직접 선거,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는 거겠지. 그리고 비밀 선거는 내가 누구한테 했는지 그런 게 알려지지 않고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는 얘기야. 비밀 보장. 이것도 이따 사례로 잠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이 좀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요. 일단 좀 질문 좀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질문이 있다고 하네요.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투표소 엘리베이터 갑자기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방금 이제 얘기했던 잠시만요. 네, 방금 얘기했었던 보통선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야 했었죠. 그죠? 좀 화면을 크게 볼까요? 자, 가령 투표소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5층 건물에 있어. 투표소가 5층 건물에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 뭐에 위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보통선거에 위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거 4개 외우면 끝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5층까지 걸어가기 힘들겠지. 그치? 네, 사실상 그 사람도 투표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통선거에 위배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역 선거에서 투표 시간을 저녁 5시로 마감을 해버렸어. 저녁 5시. 네. 그러니까는 지역 선거니까 그때 지역 선거여서 이제 그 지역만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5시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뭐가 문제가 될까? 5시가 되면은 직장인들은 보통 5시에 끝난다고, 그죠? 다시 집에 오면은 그럼 막 7시, 8시 막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직장 다니는
연령층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식의 내용이 바로 보통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또 한번 받아볼게요.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그 인구수가 똑같나요? 네, 선거구 인구수 얘기했는데요. 아까 위에서 제가 평등선거 얘기하면서 좀 말이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선거구의 인구수는 정하기 나름이에요. 국회에서 이제 선거구를 법률로 정합니다.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죠, 그렇죠?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선거구 획정. 그게 선거구를 잘못 획정하게 되면은 가령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은 인구가 10만이고 B라는 지역은 100만이라고 치자. 그러면은 거기서 한 명씩 뽑겠지, 그지? 한 명씩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러면은 A에서 나온 국회의원은 10만을 대표하는 거고 B라는 지역은 100만을 대표하는 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한 개인의 표의 가치는 10만 쪽이 10배가 더 무겁겠지, 그죠? 왜냐면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똑같이 국회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이야. 그러니까는 10배 차이가 나겠지. 자,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령 갑구 선거권자 수가 100만이고 을구가 10만인 경우, 그런 걸 한번 다시 상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봅시다. 갑구가 지금 을구보다 10배가 많은 거죠. 100만, 10만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여기서 몇 명 뽑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 나온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갑은 갑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가 되고 을은 을 지역을 대표하게 되는데 대표성에서 10배가 차이 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근데 그러니까 실제 대표성에서 10배가 차이 나지만은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똑같잖아, 그지?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을구의 선거권자의 수가 10배가 되는 거지. 따라서 표의 가치가 동등하지가 않은 거야. 자, 이게 바로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이고 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구는 반드시 국회에서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 100%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완전히 다 맞출 수는 없어. 지역을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쪼개는 데 있어서 뭐 약간의 오차는 있더라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100만이면은 여기 뭐 100만 한 1000 이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하게 인구수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표의 가치에 동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선거구와 거기서 또 몇 명의 사람을 뽑느냐,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두 가지는 아직 뭐 사례나 좀 자세히 얘기를 안 했었는데 반대되는 게 뭘까요? 간접 선거가 되겠지, 그치? 직접 선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간접으로 하는 거. 또 비밀 선거는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되겠는데 비밀 선거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됐던 것이 우편 투표 제도가 있었어요. 부재자 투표에서 투표할 때 우편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자기 주소, 뭐 이름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우편 봉투 찍고 이제 그 개표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누구 찍었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이 있었고요. 자, 이 두 가지 비밀 선거, 직접 선거 관련돼 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게 비례 선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비례 투표, 정당 명부식 비례 투표제라고 합니다. 즉 정당 이름을 보고 찍는 건데요. 이게 예전에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었어요. 잠깐, 저 또 질문 있다고요? 네, 잠깐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정당 명부식 투표가 뭐예요, 도대체?
네, 방금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뭐 질문하는 건 참 좋습니다. 예, 김성보 학생 아주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어요. 지금 다른 학생들은 좀 열심히 안 듣고, 그런 것 같은데, 좀 지루하죠, 제 수업이. 그죠? 예, 자, 정당 명부식 투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시 일로 와서요. 네. 자, 정당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투표가 있어요. 지역 투표. 우리 지금 관악구로 얘기하면 관악갑을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A당, B당, 뭐 통합당, 뭐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에 투표하는 게 있거든. 그거를 이제 정당 이름, 정당 명부식 비례 투표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 2개가 있질 않았어. 지금은 이제 선거구 인물에 한 명 뽑고 지역구 그 다음에 정당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뽑는 거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데 예전에는 하나로 뽑았었어요. 자, 어디 봅시다. 가령 지금 현재는 자 이렇게 예, 제가 잠깐 빠져야겠네요. 지역 후보 손영덕, 이치원, 황성진 있고 그 비례 후보 A당, B당, C당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은 후보는 손영덕한테. 예. 근데 손영덕은 A당이란 말이야. 예. 근데 나는 정당은 C당이 좋아서 C당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었냐면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손영덕은 A당 소속이고 이치원은 B당 소속이고 황성진은 C당 소속이란 말이야. 그치? 네, 자, 그러면은 가령 네, 위에 자꾸 스튜디오 위에서 공사하느라고 소음이 많네요. 자, 이렇게 하나밖에 찍을 수 없었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거야. 자, 아까 질문했던 가령 뭐 김성보 학생이 찍었는데 손영덕을 찍었어. 그러면은 이 학생은 A당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손영덕도 지지하고 A당도 지지해. 반면 그 친구인 이성보 학생은 손영덕은 지지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손영덕을 좋아해. 하지만 정당은 A당 싫고 C당만 좋아. C당이 좋아. 그런데 그때도 이제 비례 후보가 있었고 그 정당별로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 김성보 학생은 자신의 투표가 얼마큼 반영됐을까요? 투표 가치가. 손영덕한테 찍었고 A정당에도 찍었기 때문에 100%가 됐다고 진짜 100%가 된 거지. 그치? 그런데 반면 이성보는 손영덕을 찍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자기는 C당을 지지하지만 자기가 지지하지도 않는 A당을 지지하게 돼버린 거야. 결과적으로. 그치? 심각한 왜곡이죠? 그쵸? 나는 C당을 찍고 싶은데 정당은 C당을 지지한 게 아니고 A당을 지지한 게 돼버렸어. 그렇게 해서 그게 국회의원 선출하는데 반영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김성보에 비하면 50%도 안 되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은 뭐에 위배된 걸까? 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A당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평등선거와 직접선거, 이 두 가지의 위배가 됐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표의 가치가 깨졌어요. 동등성이 하나는 깨졌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현행은 손영덕 지지하고 정당은 C당을 지지했잖아. 그러니까 두 개 다 직접 자기가 지지한 건데, 이전에는 직접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게 반영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선거에 위배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좀 기억해 놓으십시다. 여기까지 좀 기억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구 제도에 관해서.